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서럽고 여기에라도 풀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양쪽 발을 쓰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몇 년 전 추락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남편은 취업 대신 바로 창업을 했어요. 남들이 다 말렸습니다. 사회생활을 몇 년 더 해보고 경험치를 쌓은 후에 회사를 차리라고 조언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결국은 혼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인 사업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됐고 남편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틈틈이 했고 일용직 막노동까지 해가며 그 돈으로 회사를 꾸려나갔어요. 남편의 사업은 장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이트 비용도 다 제가 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직장 4년 차로 막 대리 진급을 했거든요. 작은 회사라 직급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그때 시부모님이며 선배들이 다 남편한테 회사 접고 취직 자리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더 늦으면 취직도 못한다면서 남편이 그때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저까지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악으로 2년을 넘게 버틴 이 업계에서 남편 회사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4년째 됐을 때 시장을 강타한 히트 상품이 나왔어요. 그 후로는 잘 됐습니다. 직원들을 뽑고 사무실을 넓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저한테 정식으로 청혼을 했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저희는 세종시의 꽤 근사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육아에만 집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왕자님처럼 자랐습니다. 남편은 워낙 회사 일이 바빠서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자식을 끔찍이 생각했기에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면 아끼는 법이 없었어요. 최고급 분유에 유기농 이유식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육아용품 등 제가 전업주부였는데도 엄마가 너무 피곤하면 애한테도 안 좋다고 아이 돌보미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애를 공원에 데리고 가서 걷다가 애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로 그분을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애한테 끔찍했고 유난스러운 젊은 아빠였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경기장에 갔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서 축구도 자주 하고 축구장에 데려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축구 룰도 잘 몰라서 같이 안 봤고요. 그날 밤 TV에서는 축구 경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둘이 축구장을 가면 경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거실을 서성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죠. 병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괜찮을 거라고 진정하라고 해주셨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 괜찮을 거야. 아니, 안 다쳤겠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라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침상에 누워있었고 바닥에는 아이가 흘린 피로 흥건했습니다. 두 다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죠. 그걸 보고 저는 그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사고 현장에서 다리 한쪽이 절단됐고 나머지 다리도 병원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날 축구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은 죄책감으로 거의 정신을 놔버렸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외동아들이 자기가 낸 사고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게 됐으니 그 충격과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남편도 그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몇 군데 피부가 찢어지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부상에서 회복을 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었고 병원에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다 있는데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병실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병원 사람들이 다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사고 전까지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저 혼자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이 대범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남편까지 미치광이 일보 직전까지 되어버리니까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우리 가족은 모두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세 식구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할 기세였어요. 5번의 대수술과 긴 병원 치료 후에도 아이는 결국 휠체어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걷게 되리라는 희망이 아니라 걷지 못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때부터 아이와 저는 2인 3강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을 때도, 혼자 씻고 잘 준비를 마쳤을 때도 저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칭찬을 해주고 아이를 축혀 올렸어요. 다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일생일대의 도전일 테니까요. 아들에게 항상 너는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이겨낼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시련도 오지 않는다면서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네가 웃을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 더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올림픽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아이와 함께 가서 만나 뵙고 장애인 축구팀, 장애인 야구팀 등 스포츠 관련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절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몸으로 목표를 이루는 건 너무 평범한 일이라고,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강하고 멋진 거라고, 우리 아들은 지금 그렇게 멋진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혹독한 현실 속에서 아이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동정, 그리고 친구들은 쉽게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아이가 괴로워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불행을 겪고 그 일에 비하면 사실 다른 것들은 사소한 일들이었죠. 어지간한 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정도로 아들은 강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이 웃고 더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도 불행의 늪에 자기를 빠뜨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병원도 같이 가지고 치료를 돕더니 아이가 이제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점점 사실이 되자 아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이런 아빠가 곁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애한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그 사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견딜 수 없던 시련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집을 저에게 넘기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장애인용 활동 보조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들은 꼭 이 집에 살아야만 했거든요. 저는 이혼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고 2년쯤 지났을 때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가니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는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줘야 했기 때문에 낮에 몇 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들과 엄마, 저 이렇게 셋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수당도 나오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있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맙니다. 남편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겁니다. 교통사고에서 이혼, 그리고 남편 회사 폐업까지 5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사실 사고 난 후 남편이 정신을 거의 놓다시피 했고 폐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흔들리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파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연락도 잘 안 되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이 시기부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세웠었는데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이렇게 연달아 생기는 건지,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힘든 일이 터지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휠체어를 굴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아들을 보며 두 다리가 없어도 사는데 돈 없다고 못 살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집에 돈 되는 것들은 다 팔았어요. 엄마랑 저랑 한 방을 쓰고 남는 방에 아들 방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편의점 알바 등 아들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알바들은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래도 늘 돈 들어가는 곳은 천지였습니다. 매달 이번 달 관리비, 보험비를 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어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몸이 불편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새로운 집에서의 동선을 죄다 새로 익혀야 했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걸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괴롭히는 애들도 없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저는 쪼들리다 친구들에게 몇 번 돈을 빌린 적도 있어요. 생활비로 쓰는 카드값이 모자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빌렸습니다. 동창들이 그냥 주기도 했고요. 그래도 돈 생기면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대학교 동창 친구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돈 20만 원을 빌렸었는데 제가 그 돈이 없어서 대학교 동창한테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이 애는 조금 놀랐었나 봐요. 오랜만에 연락한 거거든요. 그 친구는 남편이랑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남편과도 아는 사이입니다. 저한테 사정이 많이 어렵냐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끼어드는 거 아닌 거 알지만 그래서 고민 많이 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알려준다고. 제 전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그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남편 절친인 동창한테서 들은 얘기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파산했고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돈 생기면 생활비 꼭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소문의 시작점인 남편 절친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온 중마고우죠. 절친이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다가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카페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그 옆으로 제 친구가 말해준 그 여자도 따라 나오고 있었고요. 여자가 카페 문 앞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그 짧은 경로에서도 제 전남편의 팔짱을 끼더군요. 둘 다 옷마다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비싼 옷들을 걸쳐 입었고 나란히 외제차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눈알이 튀어나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 남편이 탄 차로 달려들었어요. 본네트 위에 엎드려 달라붙어서 손바닥으로 그 비싼 차의 본네트를 강하게 쳤습니다.
빨리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하던 여자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차를 세우더군요.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절 보고는 내리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죽고 싶어? 나 교통사고 트라우마 있는 거 몰라? 나 심장 먹게 죽게 할 셈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쳐서 득달같이 남편 쪽으로 달려가니 고기를 쑥 집어넣고 창문을 올려버리더군요. 내려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뭐야, 저 여자 누군데? 어이없다. 빚쟁이라며, 도망다닌다며. 지금 네 자식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사는데 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이거 내 차 아니야.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지 왜 궁금해?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여자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원하면 너도 다른 남자 만나. 새 출발해. 누가 말려? 네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관심 없고 상관도 없어. 생활비나 보내. 돈 없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빽 질렀더니 남편이 차를 출발시키더군요. 쌩하니 사라지는 외제차 뒷 꽁무니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특히나 좋아하던 자동차 브랜드, 사고 전에 타고 다니던 모델 한 등급 위의 차더군요. 누가 봐도 남편이 고른 차였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재산 다 돌려놓고 아픈 아들한테는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끝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소속된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 놈이 양육비를 주라는 신청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버티다가 결국 감방에 갔습니다. 이게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건 아니고 양육비 안 주는 놈들은 죄수로 가둬두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빵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양육비 이행관리원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재수 없으면 돈도 못 받아요. 저는 남편이 너무 뇌가 비었고 배짱도 없을 뿐더러 아이가 장애까지 있으니 담당자 분을 잘 만나서 빨리 진행이 됐지만요. 남편은 빵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을 따박따박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아들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회사도 부도 처리하고 그 여자를 대표로 내세워서 다른 회사를 차렸더군요. 진짜 악랄한 놈입니다. 저는 양육비 이행 소송을 하는 동안 정말 다행히도 장애인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어요.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니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남다를 거라고 열심히 일할 것 같다고 뽑아주셨죠. 감사하게도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셔서 아들 등하교나 병원 진료도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게 된 게 너무 다행이었죠. 열심히 일하려고요. 앞으로 저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저는 이제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조금이라도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